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그 예상 문제 풀이 이제 커리가 또 진행이 되고요. 오늘 이제 요 기출 문제 강의는 이제 종강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예상 문제 강의 계획서를 아마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렇게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강의 계획서대로 예습을 좀 해갖고 오세요. 그죠? 예, 그리고 기출문제 보다도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본 시험장에 가셔서 쉽게 나오면 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본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 그러면 어때요? 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요. 본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래도 대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도하는 뭐 이런, 그 측면이니까요. 예, 예상 문제는 조금 어렵게,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상 문제, 그 진행할 거니까, 그, 최근 예상 문제하고요. 뭐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일당백 필기 노트든 아무거나 하나만 더 이렇게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제가 뭐 표 좀 잠깐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갖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음, 실명법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명법 문제인데 옳은 거를 찾아라 뭐 이렇게 물었고요. 위법한 명의신탁. 그러니까 위법한 명의신탁이 있다라는 얘기는 위법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법한 명의신탁 이러면 위법하지 않은 명의신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무효인 명의신탁이 있다는 얘기는 무효가 아닌 명의신탁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법하지 않은 명의신탁은 어떤 게 있냐면 신탁법에 따른 명의신탁. 그러니까 왜 우리 분양을 하기 위한 신탁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담보,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예 그 신탁회사에다 명의 넘겨주고 대출 받는 담보 신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위법하지 않은 명의 신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가 아닌 명의 신탁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세 가지 특례가 있잖아요. 세 가지 특례 뭐 있죠? 우리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그 무효가 아닌 유효인 명의신탁도 있다. 그래서 요거 위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자 어찌됐든 간에 위법한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그 신탁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탁자는 뭐를 빌려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명의. 그러면 이제 신탁자는 이제 자금을 하는 자금 부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얘 돈인데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지는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법은 누구를 좀 강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 수탁자를 아니면 신탁자를? 얘를 좀 더 세게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에 얼마? 5년에 2억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는 거죠. 1번은 어때요? 1번 맞죠? 자, 얘는 그럼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에 1억.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무효인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에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과징금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이 과징금은 이제 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건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과징금은 몇 퍼센트 안에서 부과할 수 있냐면 100분의 30 이내에서 그러니까 확정 금액이 틀린 거예요. 확정 금액이 틀린 거다. 그러면 정확히는 얼마다? 100분의 30 이내에서 뭐 혹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하고 100분의 30 이내하고는 뭐가 이제 다른 거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30% 이내라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에 그 과징금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최대가 얼마라는 거예요? 30이고 그럼 한 3% 부과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근데 관청의 이제 재량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은 무조건 30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3.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로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과징금은 일단 실명법 위반이 적발이 되면 적발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적발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실명 전환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처음 적발됐을 때 이제 부과하는 거니까 한 번은 부과받는 것이 맞다. 그다음 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부과일로부터 우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는 해요. 예,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행 강제금은 1차 이행 강제금과 2차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1차 이행 강제금은 평가액의 몇 퍼센트냐면 10%고 2차는 20%인데 여기서처럼 이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10% 그냥 20%야. 확정된 금액으로. 그래서 요렇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기다는 이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내를 빼버리고 이렇게 준 것은 요게 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정을 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30% 이내고 이행강제금은 그냥 10, 20 이런 식으로 1차, 2차 이제 두 번 부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를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10, 20 나눠 가지고요. 5번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제가 무효인 명의신탁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인 명의신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유효인 명의신탁 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라고 해서 아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이렇게. 근데 얘네가 그 산하조직의 이름으로 만약에 등기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무효이다 이래도 틀리는 거고요. 언제나 유효이다 이래도 틀려요. 예? 유효일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뭐 예컨대 뭐 조세 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 뭐 이런 목적이 아니어야만 유효한 것이고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 무효인 거니까 언제나 무효, 언제나 유효 두 개 다 틀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인 것이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조금 난해하게 문제를 좀 출제한 편입니다.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 주식회사 그리고 직원 갑 그러면 일단 A가 그 회사고 갑이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와 직원 사이는 명의신탁을 해도 되는 특례에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탁의 약정을 맺고 신탁의 약정을 맺고 갑은 개공 의뢰 중개로 뭐 큰 의미 없고 병소유에 요게 좀 중요하죠. 병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병이 이제 소유니까 매도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갑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매수를 했다 그랬으니까 매매도 이런 식으로 됐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어요. 뭐 계약명의 신탁처럼 보이네요. 구도상으로는 1번 A와 갑 사이에, 그러니까 회사와 직원 사이의 신탁의 약정은 요거는 그 유효한 명의 신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적법한 명의 신탁도 아닌 거고 따라서 얘는 유효 아니면 무효 신탁의 약정은
언제나 무효. 회사와 직원 사이의 신탁의 약정이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데 병의 선악을 물을 필요가 없고 언제나 무효이다. 1번은 어때요? 1번은 맞고 신탁의 약정은 무효니까 1번 맞고 2번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 여기 채색 하나만 해줄게요. 이전 등기를 할 때 신탁의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좀 키워드는 뭐냐면 비로소라는 표현이에요. 비로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알게 됐다라는 거는 알았다는 얘기니까 선악 따지면 뭐예요? 악의가 되는데 언제 악의가 되는 거냐면 언제? 등기할 때에 이르러서 이 비로소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등기할 때 이르러서 악의가 됐다. 그러면 원래는 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선의. 그러니까 선이었다가 악의로 바뀐 거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이게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등기 시점을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기준하는 거냐면 매매, 그러니까 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선악을 따지니까 이 사람은 뭐인 그 매도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선의인 매도인이다. 그러면 전형적인 계약명의 신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 등기 모두 뭐하다? 유효하다. 그럼 소유권은 누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거고 A는 자금만 부담하는 그냥 신탁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2번도 그러니까 2번은 그 병이다 이랬으니까 틀렸네.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갑이다라고 해야 되는 게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2번 틀렸고 3. A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갑거가 된 거예요. 갑거가. 따라서 이제 그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4. 갑의 엑스토즈를 정에게 처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은 제3자입니다. 자, 제3자는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만 제3자라고 보는 거냐면요. 그 수탁자 있잖아요. 그죠? 수탁자와 관계를 맺어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와 관계 맺었다? 그럼 얘가 제3자예요. 이때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언제나 보호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죠. 이때 수탁자가 제3자인 정에게 처분한 요 행위가 A 거를 처분했거나 병의 것을 처분한 거예요. 자기 거를 처분한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실명법에서는 수탁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슨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도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래서 수탁자가 이제 계약명의 신탁에서 처분한 행위는 자기 물건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5. A와 갑 사이의 신탁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 선이라는 거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선이면 얘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전형적인 계약명의 신탁으로 봅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랬어요.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매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매수가 되는 거겠죠. 친구 병과 이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어인 갑의 친구가 되는 거죠. 맨 앞에 주어가 이제 갑이니까. 그러면 병을 이렇게 이제 해보고 요렇게 뭘 맺었다는 거예요. 신탁의 약정을 맺었다. 근데 여기서 친구라는 표현은 왜 줬을까요? 응? 친구라는 표현은 왜 줬어요? 친구라는 표현을 꼭 줘야 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줘야죠. 줘야 예를 들자면 특례가 인정되는 사이인지 아니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이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 사이니까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의 명의신탁을 얘기하는 거고 을로부터 우리 막바로 이제 병에게로 등기를 이전했다. 그러니까 매매는 그 여기가 이제 신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신탁자하고 뭐 매도인하고 이제 하고 등기는 여기가 이제 수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수탁자에게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삼자간 명의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일단은 매매는 원인행위니까 채권행위니까 유효하고요. 예, 유효하고 신탁의 약정은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등기는 이 신탁 약정에 의해서 지금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죠. 삼자간 명의 신탁에서는 매도가 이제 매도가 악이라는 거죠. 원인 행위는 얘랑 하고 등기는 엉뚱한 사람한테 넘기니까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번 갑과 병 간의 약정이 그러니까 신탁의 약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등기는 유효하다. 친구 사이니까 등기는 유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 무효이고 니은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수탁자와 관계 맺으면 제3자가 되고 이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뭐 이랬는데 한번 해볼게요. 정을 이제 제3자라고 해보고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처분 행위가 횡령죄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횡령죄는 누구 거를 처분해야 횡령죄가 되겠어요? 횡령죄는 남의 거, 타인의 재물을 그렇죠? 예, 가로채거나 뭐 해야 이게 이제 횡령죄가 되는 건데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해야 이제 횡령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횡령죄는 이 성립이 되려면 이 타인이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 처벌해 달라고 내 거 가로챘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고소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누가 고소를 해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횡령죄로 처벌을 만약에 시키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면 누가 횡령죄로 고소하겠어요? 얘는 아닐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럼 갑아니면 을이겠죠. 누가 횡령죄로 고소를 할 실익이 있겠나? 자, 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은 신탁자니까 돈은 얘 돈이긴 한데 얘가 소유권을 단 한 번이라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은 타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이렇게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근데 을이 횡령죄로 고소할 실익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고소권은 있기는 한데 얘가 소유자니까 문제는 을이 갑과 뭐를 했다는 거예요. 매매를 했고 뭐를 받았겠어요? 돈 받았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등기 넘겨줬으니까 돈 받았겠지. 그럼 얘는 원인과 등기 다 넘겨주고 돈도 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얘는 고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결국에 누구도 횡령죄로 고소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계약명의신탁에서도 횡령죄 불성립, 삼자간 명의신탁에서도 횡령죄는 불성립 된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모든 영역에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디귿,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유효하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은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제 따져볼게요. 예. 여기 제3자는 생각하지 말고 3자간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 등기는 얘가 갖고 있는 게 맞지? 그 무효인 등기. 근데 소유권 누가 갖고 있어요? 을이 갖고 있지. 얘가 이제 소유자예요. 근데 등기는 얘한테 안 있고 수탁자에게 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매매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매매 계약의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소유권 뭐 해주세요? 이전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왜냐하면 매매가 유효하니까 이 매매를 완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해봐요. 얘 입장에서는 소유권은 갖고 있는데 등기라는 껍데기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소유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 넘겨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청구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이렇게 넘어간 등기가 뭐니까? 무효니까 등기 말소해 줘.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된다는 얘기는 소유 등기 자체를 찾아오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찾아다가 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얘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그죠?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진정 회복을 위해서 병이한테 소유권 뭐 해줘? 이전해줘 라고 이제 청구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갑에게 이전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등기 말소나 이전 받아서 넘겨주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매가 유효.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변수가 있는 거는 수탁자가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좀 얘기가 달라요. 이 처분했으면 그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 매수는 이제 뭐 여기서 부당이득을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병이 보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리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라고 했는데 3자간 명의신탁이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취득 못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아요. 그럼 부당이득은 언제 생겨?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그때는 부당이득이라는 게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니을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갑과 을이 갑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한번 구도 한번 적어 볼게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갑소유니까 갑이 매도가 되는 거고 을은 매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을과 병은 병이 이제 등장하는데 농지 소유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여기다 채색 하나만 해요. 명의 신탁의 약정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신탁의 약정을 맺었어요. 네, 신탁의 약정을 맺고 그 후에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계약명의 신탁에 들어가겠네요. 이 사정을 아는 개공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요 을과 병의 관계가 친구라는 말을 안 줬죠. 아까 문제는 친구 사이 뭐 이렇게 줬잖아요. 계속 뭐 아니면 회사와 직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여기는 무슨 사이인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대신 무슨 사이라고는 얘기 하지 않았지만 이걸 준 거야. 무슨 목적으로? 이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러면 이 사이가 친구여도 무효고, 그렇죠? 친구여도 무효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사이여도 무효인 거야. 여기 예외가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효라는 거를 우리 말하자면 주기 위해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준 거다. 그래서 매매는 일단 유효하고 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요 등기가 이제 유효냐 무효냐 요것만 이제 우리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요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라고 줬나? 기억 갑이 병명의로 맞춰준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보시면 매매 계약을 이렇게 지금 체결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계약명의 신탁이 아니고 삼자간 명의 신탁이네. 그러니까 매매하고 등기가 다르니까. 그럼 이렇게 삼자간 명의 신탁이면 얘가 선의라고 봐야 돼? 아니면 악의라고 봐야 돼? 악의. 왜 악의? 매매 당사자와 등기를 넘겨주는 당사자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 악의인 삼자간 명의신탁에 들어가니까 등기는 뭐하다? 무효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니은번 을은 매수죠.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6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에서 병에게는요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언제 생긴다고요?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현재로서는 부당이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을 뿐이고 디귿은 을은 갑을 대위하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상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병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맞았죠. 여기가 이제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번 하나가 옳은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8번도 뭐 거의 비슷한데 갑은 친구 을과 을을 수탁자로 하는 우리 신탁의 약정을 우리 맺고 뭐 설명을 했는데 옳은 것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약정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신탁이 되겠죠. 둘이 이제 신탁의 약정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친구라는 표현을 줬잖아요. 그러면 친구 사이에 신탁의 약정은 언제나 뭐다? 무효이다. 기억 맞죠? X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그 신탁 약정에 기하여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 하나만 저한테 예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응?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응? 첩계약 이런 거. 첩 얘기는 언제까지 하실 건지 모르겠네. 우리 첩이 요새 어디 있다고. 그죠?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첩계약 뭐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첩계약보다는 도박빚 같은 거 있잖아요. 도박을 우리 좀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든가. 뭐 그런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건가? 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말하자면 이 뜻이에요. 그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을은 이걸 가져도 된다 이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예, 그죠? 다시 한번 이 갑과 을 사이에 신탁의 이 어떤 약정이 말하자면 불법행위고 뭐 어떤 지탄의 대상이 받는 범죄는 맞지만 이거 자체로 그냥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수탁자 너가 그냥 이거 가져도 돼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반환의 어떤 뭐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해야 되긴 한다. 디귿번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명의 신탁이라면 계약명의 신탁 소유자니까 얘가 매도가 되겠네.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그러면 악의가 되는 거잖아요.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가 악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 아니면 무효? 무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4번. 예.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우리 별을 3개만 잡아주시고 주임법, 상임법 다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얘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보호법이고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다. 임차인 보호. 그러면 질문, 임대인은 보호 안 해도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야. 법률적으로는. 왜? 임대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가 아니니까. 그럼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법은? 임차인 약자를 이제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분히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누구에게 좀 유리하게 돼 있겠다. 임차인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 있겠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 뭐 이랬어요.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라고 했는데 자, 요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위로 한번 빼봅시다. 주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주택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1년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정했을 때, 3년으로 정했을 때를 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년으로 정했다. 주택임대차의 이제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그럼 요거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눠볼게요. 예. 이거 좀 나뉘니까. 예. 임대인은 몇 년? 주택임대차 합의를 1년으로 한 거야. 둘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랬을 때 임대인한테 기간은 몇 년? 2년이에요. 그냥 2년이야. 예. 그러면 요 1년은 무효인 거야. 누구한테는? 임대인한테는 최단 기간을 위반했으니까. 근데 임차인한테는 법이 이제 작용을 해서 물어볼 수 있죠. 임차인한테. 야, 너 1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임차인이 나 괜찮아. 1년도 괜찮아. 그러면 그래. 1년도 뭐 하고 유효하고 또 야, 너 그러면 혹시 마음이 변하면 2년 살다가 나갈래? 그렇게도 괜찮아. 그러면 몇 년도 유효하고 2년도 유효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게 선택권이라는 거야. 임차인한테는. 근데 임대인한테는 무조건 2년이고요. 자, 이제 2년으로 정했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주택임대차 합의를 2년으로 정했다. 그럼 이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임대인, 임차인. 그냥 몇 년이야? 서로가 그냥 2년이에요. 서로가 2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임차인은 1년만 살다가 나가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2년 다 살고 나가야 되죠. 기간 중 해지도 이건 안 돼요. 최초 계약이니까. 3년으로 정했으면 이거 조금 한 2초만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3년 계약했다 그러면 2년? 아니면 3년? 이건 무조건 3년이에요. 네. 왜 3년이야? 응? 합의를 3년으로 했으니까. 예. 그러면 임차인의 경우 나 2년만 살다가 나갈래요?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는 2년 넘는 합의는 유효한 겁니다. 예? 근데 2년 미만의 기간이 우리 임대인한테 무효인 거고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년으로 정했다.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자, 2번 주택의 미등기 전세, 미등기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니까 물권인 전세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전세 계약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채권적 전세. 그러면 채권적 전세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보통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나 전세 살아 할 때 그 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넓게 보면 이거 임대차예요? 임대차 아니에요? 임대차예요. 채권적 전세니까. 우리 실제 실무에서 부르는 전세 사는 거. 따라서 주임법을 준용한다 어때요? 당연히 준용해야지. 가장 일반적인 임대차의 모습이니까요. 3.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에 나갈 수 있냐 이거지. 나갈 수 있어요. 임차인은 나갈 수 있습니다. 최초 기간 동안은 못 나가요. 갱신 기간 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년을 계약을 했다. 3년을 계약해놓고 한 1년 있다가 나가도 되냐? 못 나갑니다. 3년 살아야지. 근데 이제 3년 지나서 가령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 기간 중에는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요 갱신 기간 중에는 나가도 되는데 단 오늘이 만약에 해지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오늘 돈 주세요. 이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 그럼 임대인은 몇 개월 이내만 그 보증금 반환하면 돼. 3개월 이내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4.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채색 하나만 잡아볼게요. 누구한테 불리한 것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이게 임차인 보호법이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임대인한테 엄청 불리한 약정이 있어. 임대인한테 불리한 약정. 그건 효력이 있다라고 봐야지. 그거는. 그래서 이건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에서 대항력 중요하죠. 전입신고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뒤에 거 보지 말고 확정일자는 아니고 확정일자 아니라서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야. 주택에서의 대항 요건인 전입신고와
인도지, 인도. 확정일자가 아니고, 인도를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 발생?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이거 상가로 좀 바꿔볼까요? 상가면 뭐에다가 사업자 등록의 신청에다가 인도.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여기서는 대항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확정일자는 여기에다가 뭐를 또 갖추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여기다가 뭘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5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에 우선 변제권을 발생시키는 요건인 거고, 대항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다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관련 없어요. 그러면 확정일자는 뭐 때문에? 우선 변제권 때문에 받게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문제는요, 가로 넣기가 나왔네요. 가로 넣기,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었고, 임차인이 을이랍니다. 을이 기간 종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은 몇 개월 전까지 통지해 줘야 돼. 2개월. 주택은 2개월이죠? 2개월 전. 묵시적 갱신을 차단시키려고 하면 2개월 전까지 뭐라고 통지해 줘야 돼? 아니, 차단시킨다고. 묵시적 갱신을 차단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나간다고 해야지. 2개월 전까지.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아무 말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몇 개의 차임목을 연체했다면 역시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 이건 몇 개예요? 2기예요. 2기. 상가 같으면 3기고. 자, 세 번째, 갑이 임대차 기간 종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묵시적 갱신이 된다. 갑은 누구냐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통지는 아까 한번 봤던 거죠. 몇 개월이 지나야 효력 생긴다 그랬어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합된 게 몇 번인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2번인가요? 2번. 자, 11번. 틀린 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러면 대항력 언제 생겨요? 다음 날. 그러니까 2길.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날과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 이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 저당권도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 우리는 그냥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한테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권리에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저당권도 권리니까 얘도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언제 생겨? 등기된 그날. 그러니까 등기된 즉시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까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어 없어? 시간까지 몇 시에 등기 쳤다,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일날 몇 시 이후라고 하냐면 9시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등기소 전산 열리는 시점이 9시 넘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즉시 열린다고, 이제 그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그럼 이건 언제 생기고? 다음 날. 얘는 그날. 그러니까 순위를 따지면, 우리 대항 여부를 따지면 누가 대항력이 있는 거야? 저당권이. 얘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우리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억번 어때요? 맞아요. 대항력 없는 거야, 얘는.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에, 자, 뭐를 가졌다고요?
대항력.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안 쫓겨나는 힘을 갖고 있지? 그러면 그 주택의 양수인은, 사들인 사람은 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나왔던 건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떠 안아야 된다. 이거 조금 더 그 실무적 언어로 좀 바꿔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 매수인을 뭐 하지 못한다? 내보내지 못한다. 예? 승계한다는 게 뭐예요? 내보내지 못한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니은문도 맞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자, 이렇게 한번 저랑 똑같이 한번 표시해 볼까요? 소액 최자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최우선 변제는 확정 일자를 받아야만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또 확정 일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 최우선 변제는 왜 생겨? 소액이라서 생기는 거야. 소액이라서. 소액이면 뭐가 생긴다? 최우선 변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액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소액이 뭔 뜻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소액이야? 아니면 그저 고액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 1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액은 뭐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점에 따라 다르다. 그죠? 오늘 1억과 20년 전 1억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최우선 변제는 이거는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한 뭐 이런 제도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우선 변제는 뭐보다 우선하다고요?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하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애는 선순위 담보 물건도 포함, 선순위 제외. 선순위 포함. 그러니까 순위 이런 거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잖아. 그럼 굉장한 특혜를 줄 때는 환가 대금에서 전부를 다 이렇게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몇 분의 몇 범위? 2분의 1,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 그러면 요거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할애했어요. 그럼 나머지 2분의 1은 어떻게 할애할까? 그러니까 팔린 돈이 1억이면 5천만 원은 최우선으로 할애하고 나머지 5천 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최자 없는 애들. 그러니까 최자 없는 애들이 뭐 있어? 그냥 우선 변제. 예를 들자면 담보 물건 뭐 이런 애들한테 줘야 되니까 이게 주택하고 상가 똑같아요. 몇 분의 몇 범위? 2분의 1. 리얼.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거 틀렸어요. 이러면 안 되고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통지는 안 된다. 라는 거. 근데 이 문제는요, 옳은 거를 찾는 게 아니네요. 그럼 뭘 찾는 거야? 틀린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찾아야지. 예.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기역, 니은 동그라미 치고 니을, 디귿, 니을 이렇게 X표 쳤다고 했을 때 바로 내려가면 뭐 있어? 기역, 니은. 그러면 열에 5명 정도는 어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거 이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12. 얘 별표를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요즘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문제는 얘를 굉장히 잘 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아주 잘 줍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1, 2가 있어야 됩니다. 1, 뭐, 2, 뭐.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예. 기간은 끝났다 이 말이야. 근데 임대인이 뭘 안 줘?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안 해주고 있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하느냐를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아니에요. 돈 받으려면 뭐를 해야 원칙이야? 임차인이 돈을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 돈 달라는 소송, 보증금 말하는 소송. 근데 여기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 돈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에? 살려고 아니고 반대로 얘기했어.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이사는 가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전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를 하고 전출을 하면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무죄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사를 갈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최근 시험에 되게 잘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 이제 앞부분에 뭐 이렇게 쭉 설명된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막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내가 왜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적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한다는 게 이제 증명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 조건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단독이에요. 어디에 가서 신청하는 거야?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법원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법원은 임대인 들어와. 임대인 소환해서 신문하고 너 왜 돈 왜 안 줬니? 이러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거든? 그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서를 잘 적어야 되고 그 사실을 소명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 일방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는 거니까 소명하지 않으면 이건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된 비용, 여기 보면 밑줄 하나 해주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된 비용,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무슨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임차권 등기에 관련해서 그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 일단 그러니까 등기니까 뭐 우리 세금도 내야 돼. 무슨 세금? 등기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세금.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거 대법원에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 인지세 들어가야 되고 여기 국가기관이니까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 이런 게 이제 직접 비용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관련하여 들어가는 그러니까 간접 비용.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잘 안 해보잖아요. 뭐 평생 한두 번 해볼까 말까잖아. 그러면 자기가 못하니까 누구를 좀 통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뭐 그런 비용. 예. 이제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이거는 임대인이 원인 제공을 한 거니까 직접 비용이든 간접 비용이든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 3.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좀 전에 왜 한다 그랬어요? 이사 가려고. 그럼 이사 가도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우선면제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예, 그렇죠? 뭐도 유지되고 뭐도 유지된다고 그래야 돼. 대항력과 우선매제권 모두 유지된다. 4. 임차권 대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그렇죠?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을 했대. 서울로 이전했다라는 게 이퀄 뭐 했다는 거예요? 전출 내지는 이사. 가도 되나? 예,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항력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거 안 하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니까.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정은. 자, 여기서 이제 이 5번 문항이 특별히 중요한데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자, 이제 이렇게 2층 집이 하나 있습니다. 1층은 임대인이 살고 2층에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누가 살다가 빠졌냐면 A가 살다가 빠졌어요. 뭐 하고 빠졌어? 임차권 등기 하고 빠진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빠졌다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누가 살고 있어? 비어있지.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고 빠졌으니까
법적으로는 누가 살고 있는 걸로 봐야 돼. 예? 그렇죠? 공시도 되나? 예. 어디에 공시가 돼? 여기 막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나? 여기 누가 임차권 등기 명령 했어.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거 공시해 주나? 그건 아니에요. 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만 이렇게 공시가 될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버렸냐면 B라는 애가 들어온 거야. B. 얘가 이제 임차인이에요. 근데 얘가 소액 임차인이래. 자, 이 소액 임차인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어? 불쌍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어? 알 수 없으면 안 돼. 둘 중에 하나. 불쌍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여기에 누군가 지금 돈 못 받고 빠진 거를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이 집이 좀 있다가 뭐 경매 넘어가고 어쩌고 하면 내가 돈 좀 뜯어내야지 라는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불쌍하지 않은 소액 임차인이 2명이 있어요. 우리 주임법상에. 일단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또 한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도 나쁜 소액 임차인이야. 그 사람도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방해하려고 돈 뜯어내려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2가지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야. 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저장해요. 자, 나쁜 소액 임차인 2사람 정리 다시 해볼게. 누구랑 누구? 임차권 등기명령 한 곳에 들어온 사람. 그쵸? 또 2번째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 그 2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가장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소환 조치하고 진짜 임차인인지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경찰서 출두 명령 날라오면 골치 아파요.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본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